우리가 뭔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PLC에다가 코딩하는 게 아니라 그 PLC에 있는 것들을 위로 끌어올려서 클라우드 기반 또는 SAP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움직이잖아요. 이 데이터를 끌어올려서 이런 식으로 디지털 트윈화를 시키는 그런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AAS에서 전달이 되는 여러 표준, 특히나 우리가 DFME, PFM이라고 하는 이제 이상신호나 불량에 관련된 어떤 정의들, 이런 것들을 바로 즉각적으로 받아서, 인스톨을 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받아서 그 정보를 가지고 기반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줍니다. 이 디자인 체계는 설비의 구동과 관련된 데이터의 흐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산 방식, 생산 전략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라우팅과 생산 전략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여러 데이터들이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과 설비와 로직이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로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런타임으로 내려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트윈을 위한 어떤 백데이터 체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봐야 맨날 얘기하는 게 CPS나 그 그래픽을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데이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디자인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OCP, AAS,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팩토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이 돼서 전체 공장을 디자인을 하고 구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는 영상인데요. 이건 넘어가고요.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발표는 그냥 자장을 맡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이제 꽤 되고 여러분들도 너무나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머리가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저는 아주 간단하게 마무리적 발표를 하고요. 이어서 패널 토론을 통해서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질문 그리고 또 궁금한 점들을 서로 이렇게 문답 형식으로 하는 시간으로 우리 마지막 세션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주제는요.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제조 기반의 지금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중심의 이런 매니팩처링이라는 그런 컨셉에서 맞춰가지고 제가 지금 맡고 있는 로봇 분야에서도 이러한 이제 스마트 팩토리와 소프트웨어 중심적 로보틱스가 결합되는 개념을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또 좌장으로서 제 시간을 한 10분 줄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한 10분 늘어나가지고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역시 그동안은 쭉 인더스트리얼 로보틱스 쪽 분야에서 주로 한 30년 경험을 해봤고 앞으로 다가올 로봇의 분야는 역시 소프트웨어 중심적으로 로봇이 역시 진화하면서 결국은 미래 사회를 여는 어떤 도전적 화두라는 측면에서 오늘 발표 자료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로보틱스의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의 개념을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앞에 계신 여자들이 이미 이제 설명을 해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고 단 하나만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좀 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핵심 기반은 놀랍게도 분산형에서 집중형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네트워크가 발전하고 하드웨어가 발전하면 다 분산형으로 간다고 봤거든요. 지금은 다시 이렇게 바뀌어서 집중형으로 가고 실제 단말이나 각종 우리 머신 레벨에서는 이제는 센서와 액추에이터만 남고 핵심 이런 디바이스들은 집중형으로 가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고 우리 로봇도 그런 분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거 자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 산업이 로봇화 될 것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기술적으로 우리가 고도화되고 있고 특히 이제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그 놀라운 능력들은 계속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는 것이 제가 몸담고 있는 로보틱스 분야이고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 전통적인 IT 분야에서의 소프트웨어 플랫폼 구조
이 구조가 지금 로보틱스 분야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통적으로 로봇 하는 사람들의 기술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다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로스 기반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AI와 이러한 GPU 기반의 쿠다 프로그래밍 이런 쪽으로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 하는 사람 다 뽑으려면 이거 잘하는 사람만 뽑아야 돼요.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을 뽑았거든요. 하드웨어 중심적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을 뽑았는데 이미 하드웨어 자체가 오픈 환경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미들웨어 환경 그리고 오픈소스를 잘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설명드리고자 하고, 산업용 로봇과 지금 제가 또 몸담고 있는 검사장비 회사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지금 따라서 모든 하드웨어 환경이 다 바뀌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또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거는 이제 공학적 측면에서의 소프트웨어거든요. 우리나라 공학교육도 다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책을 보고 수식을 보고 논문을 보던 시대에서 이제는 뭡니까? 시뮬레이션 패키지를 돌려보고 바로 저희가 프로그램 짜보고 우리가 공부했던 수식들이 다 이미 패키지화 돼버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키네매틱스, 동력학 그런 게 다 이미 유니티 물리엔진, 뭐 엔비디아의 뭐 옴니버스 다 들어가 버렸어요. 키워드를 치면은 인버스 키네매틱스 계산하는 거 뭐 이런 게 다 이미 패키지화 됐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런 거를 저희 학생들한테도 강조하고 있고, 우리가 공부하던 시절에 막 인공지능, 머신러닝 그것도 지금 뭐 이제 노벨상까지 나오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현실로 다 오고 있는 그러한 논문과 기술과 제품이 이제는 혼재되는 세상으로 왔어요. 우리 때는 안 그랬어요. 논문은 논문, 기술은 기술, 제품은 제품이었습니다. 약간씩 그 갭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갭이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신 분야에서는 이미 줄어들었는데 로보틱스 분야에서도 줄어들고 있어요. 바로 그런 논문에서 썼던 그런 알고리즘들이 제품에 넣을 수가 있는 시대가 왔어요. 왜요? 하드웨어 환경이 너무나 고도화됐기 때문에 논문으로만 끝나던 이론들이 하드웨어에 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따라서 지금 우리가 AI라고 통칭되는 머신러닝 분야에서 지금 머신 투 머신, 프레미트,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데 전부 AI 기술이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기업에서도 이 기술을 안 갖고 있으면 그냥 퇴출되는 정말 경쟁력을 잃는 이런 겁니다. 독일의 보쉬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는 그냥 자동차 부품 회사예요. 직원이 2만 명이라고 합니다. 저희 주요 고객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만나서 AI 하는 사람들이 2만 명 중에서 12,000명이라고 한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12,000명이 되는 AI 하는 사람을 뽑았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직원들을 다 AI 교육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런 것에서 우리는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AI 하는 사람을 우리는 못 뽑아요. 그런데 그런 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직원들을 AI 교육을 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첨단 연구하는 사람들은 자꾸 대기업들만 가려고 그러고 우리 회사는 그들도 안 봅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냥 교육을 시키면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이미 선진 기업들은 그렇게 다 AI 재직 훈련을 하고 있다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제가 또 수술 로봇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수술용 로봇의 제품 고도화도 전부 자율화, 고도화 이런 걸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분야는 전부 이제 온칩화되고 시스템 온칩화되고 인바디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기술이 앞으로 우리가 반도체 분야는 우리 분야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제품들을 기반으로 한 제품 설계 이런 쪽으로 우리가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로보틱스 하는 분들이 모이는 컨퍼런스가 있어요. 이크라라는 컨퍼런스인데요. 여기 올해는 요코하마에서 열렸는데요. 여기 가보시면은 전부 인공지능 그리고 보행 로봇 이런 것들이 주력이고, 대부분이 놀랍게도 중국 회사 그리고 미국의
휴머노이드 회사들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를 다 받고 있죠. 휴머노이드 기업은 5대 빅테크 기업을 다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모든 제품들이 다 지금 보행 로봇, 향후에는 국방 로봇까지도 전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제조 분야에서의 혁신이 AI 쪽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그거의 핵심에는 이런 소프트웨어 중심적 설계 구도, 그리고 바로 그 소프트웨어 중심적인 플랫폼 하에서 최신 논문이나 최신 기술들이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아주 핫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니트리라는 기업인데요. 860만 원입니다. 860만 원을 바로 첨달면은 전투 로봇이 되는 거예요. 미래의 전쟁은 앞으로 로봇이 치를 수도 있어요. 그러한 시대에서 살고 있고, 앞으로 또 교육용 로봇도 제가 잠시 눈여겨봤는데요. 교육용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엔비디아에 있는 제슨 나노 이런 것들이 가격대가 지금 60만 원, 70만 원대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AI 교육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학생들한테는 되게 큰 부담되는 가격일 수도 있지만 일반인들이 공부하기에는 그대로 쓰면서 저희가 로보틱스, 인공지능 다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년 전에 우리 로봇 시대가 옵니다 해가지고 전부 설득해가지고 가정용 로봇 프로젝트 크게 했는데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중국의 로봇하게 다 차지해버렸어요. LG, 삼성 지금 약간 철수를 고민할 정도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것도 반성을 해야 돼요. 왜 그렇게 저가 공세?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중국의 AI가 셉니다. 스탠포드 출신들이 다 로봇학 출신들이고 그렇습니다. 그 중국을 우리는 너무나 저가 공세고 제조의 무슨 공장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기술력을 못 따라올 것이다 하지만 AI에 대한 그렇지가 않고 우리 당장 쓰는 로봇랑만 보더라도 훌륭하게 슬램 기술을 이용해서 라이다 기술을 이용해서 위치 인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중국 선전하러 나온 건 아니지만 네. 앞으로 로봇은 계속 발전할 것이고 우리가 논문, 교육, 우리 각종 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집중력 있는 학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경쟁력을 저는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인공지능과 로봇을 저는 이제 국민교육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공지능을 엑셀처럼 쓰는 시대가 올 것이다. 저도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저 기술이 첨단 기술이 아니고 박사과정 학생들만 하는 전유물이 아닌 거예요. 바로 우리가 10년 뒤에 엑셀처럼 쓰는 시대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제 강의를 첫 번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싱가포르에 발표를 한 이유가 이왕이면은 이러한 세션을 하고 약간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이 패널 토론이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왜냐면 시간에 쫓겨가지고 그래서 4시에 끝나긴 하지만 제가 최대한 시간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을 듣는 거에서 자꾸 질문하고 같이 또 의견을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좀 해봤으면 해서 조금 제 발표를 아주 짧게 했고요. 혹시 발표 자료 원하시면 제가 원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 다 올려놨거든요. 우리 진행자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바로 그 원본 링크 보내드려서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 패널 토론 사회의 경험이 좀 없어가지고 일단은 짧게 한 1분씩 다시 한번 본인들의 발표를 한번 생각해서 말씀드려서 또 듣는 사람들이 여러 개를 듣다 보면 또 이렇게 살짝살짝 기억이 또 안 날 수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에게 최대한 질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먼저 오른쪽에 계시죠. 1분간 분위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주장은 아니고요.
독일에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4.0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에서 들리는 얘기들이나 이런 발표 자료라든가 그 발표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어떻게 됐지? 마이너한 얘기들이 굉장히 공장 간에 굉장히 딥한 얘기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또 나무를 보는데 숲은 좀 안 보이는 그런 얘기들을 한국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좀 어떤 불안감이 있냐면 전투에서는 이기는데 전쟁에서 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좀 들고 또 중국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확실하게 잘해야 되는데 중국한테 밀리고 미국한테 밀리고 중간에 껴있는 20년 전부터 30년 전부터 계속 껴있다는 얘기만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 생각들을 좀 해서 이런 얘기 아까 말씀드린 얘기를 좀 주로 많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느끼는 건 저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발표를 드렸었고요. 핵심은 그 하드웨어로부터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로부터 분리를 시키고 그 소프트웨어는 내가 원하는 하드웨어로 돌아가고 내가 쓰고자 하는 하드웨어의 그 환경을 구축해서 쉽게 쓸 수 있고 그렇다고 또 쉽게 그렇게 모듈 형식을 지원하고 그렇게 모듈 형식의 그런 엔지니어링이나 모듈 형식의 가격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저는 발표를 드렸었습니다. 저는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저의 포인트는 너무 정보만 바라보지 말자. 너무 뭐 대기업이나 또는 나의 공급 기업이며 나의 수요 기업이 뭐 시장은 안 열어준다. 뭐 이런 식으로 남 탓을 하지 말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 스스로 자기 경쟁력을 자기가 키워나가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필요한 기술들은 자기가 좀 더 관심 있게 보면은 또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물론 한계는 약간 있겠죠. 그러나 일단 그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약간의 그런 화두를 던져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다 보니까 한 3분 있는데요. 그냥 한번 시작해 보시죠. 네. 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해보십시오. 네. 원래 없을 때는 좀 제가 약간 지목을 좀 하는데 제가 아까 오랫동안 있어서 네. 그럼 우리 기훈 저는 내용을 잘 몰라요. 우리 지영석 회장님 한번 좀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은 저는 우리가 아침에도 굉장히 강조했던 게 그 제조 시스템을 얘기할 때 뭐 자동화든 뭐든 그것을 얘기할 때 항상 잊어먹고 있는 게 뭐냐면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지향할 건데 그 비즈니스 모델에 가장 맞는 제조 시스템이 뭘까 이거잖아요. 뭐 아까 이거 셀라인이든 원래 저희 그 컨베이어 라인은 대량 생산에 가장 적합한 거고 이제 소위 이제 다품종 소량을 가면서 이제 셀라인이라는 게 또 하나의 이제 나오는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제조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항상 지금 하는 문제가 앞에 걸 자꾸 잊어먹고 뒤에 얘기만 자꾸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건데요. 소프트웨어 디파인 매니팩처링이 왜 중요하냐면 자동화도 쉽게 말하면 자동화도 완전히 유연 자동화를 하고 싶은 건데 그냥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아주 이 모델 체인지를 갖다 굉장히 빨리 신속하게 하면서 여러 가지 품종을 생산할 수 있게 할 거냐. 그러면서 자동화하는 거냐. 유연 자동화를 하는 것으로. 그걸 이제 구현하려는 게 목적인데, 지금 오늘 사실은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 매니팩처링을 얘기했지만, 그걸 하는 과정에 지금 당장 로보틱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매니플레이터를 어떻게 할 거냐. 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있잖아요, 여전히. 그래서 현재 그 유연 자동화를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디파인 매니팩처링에 있어서 걸림돌이 뭐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부분을 답드리겠습니다. 우리 로봇 현상도 역시 공급자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로봇을 만들면 잘 팔릴까 늘 생각했는데 수요자들의 그 아이디어가 더 많더라고요. 이런 로봇 필요합니다. 저런 로봇 필요합니다 하는데 막상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제조 환경을 못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로봇협회에서 혹시 수요자들이 원하는 것을 빠르고 적시에 그들이 원하는 가격대로 맞춰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우리가 빨리 구축해서 대리 생산을 해주는 거죠. 마치 우리가 ODM 생산처럼 그런 사실 지금 로봇은 아직 대리 생산의 개념은 없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한번 답은 아니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다른 그러니까 SAP 입장에서 하는 오더 컨트롤 터치라는 오더 컨트롤 그 얘기인데 오더에 의해서 생산하는 건 굉장히 다양한 유연 자동화가 되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제가 이제 국내에 있는 여러 공장에서 가서 또 거기 임원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 공장에 계신 임원분들도 지금 현재 있는 라인을 어떻게 바꾸고 싶어요. 근데 이제 사실 비용의 문제고 얼마만큼의 의지가 있냐의 차이인데 저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그린필드하고 브라운필드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린필드는 그 컨셉에 맞게 애초부터 설계를 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근데 브라운필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브라운필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데이터의 수집과 거기에 올라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최적화를 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결국은 그 안에서 우리가 머신러닝 아까 말씀하셨던 머신러닝이든 AI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머신러닝 AI를 했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전처리거든요. 전처리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의 레이크가 되어 있는 데이터를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게 전처리 작업이라고 하는데 머신러닝을 하기 위한 그 데이터의 공수, 그러니까 들어가는 레포트의 80%가 전처리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 지금 있는 현재 공장, 브라운필드로 되어 있는 현재 공장의 데이터를 쉽게 얘기해서 온톨로지라고 하는 연결되어 있는 구조의 데이터로 적재를 함으로써 그나마 최선의 방안을 뽑아낼 수 있다.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걸 감안을 해서 신규 공장을 지었을 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그 컨셉들을 적용을 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공장들은 다시 이제 다 개비를 할 겁니다. 우리 흔히 개비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할 때 그때 지금 컨셉들을 계속 숙지를 하고 있다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가지고 1, 2년 해갖고 될 일은 아닙니다. 10년, 20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질문, 네, 반갑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몽골합니다. 네. 제가 그 로봇 컨셉에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로봇이 뭐 산업용 로봇, 그다음에 협동 로봇에 대해서는 항상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 BMW나 현대자동차에도 이제 다시 또 보시다는 이것도 이제 제조 현장에 투입돼서 자동화나 유연성 높은 공장을 풀어내는데 인수를 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의기소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한편으로 또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저희가 보시기에는 그런 기술이 어느 정도 좀 우리한테 와 있고 향후 주목 같은지 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 아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딱 우리 제조 현장에 들어오는 거는 저는 조금 길게 봅니다. 글쎄 그 몇 년이라고 하는 거 아주 적어도 5년 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인하여 그 인력 집중화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오히려 더 뭐라 그럴까 우리의 기술력, 우리의 인력의 어떤 뭐라 그러나 이렇게 좀 다 빨아들이는 듯한 느낌이 들고 또 휴머노이드라든가 AI를 안 하면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막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보기에 휴머노이드를 왜 우리나라는 안 하지? 그것도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휴머노이드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길게 가지만 분명히 투자해야 할 분야이다. 그럼 누가 해야 될까요? 그건 대기업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중소기업이나 우리 같은 민간 기업들은 현실 문제에 맞는 것으로 집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조 환경의 변화 없이는 우리가 고도의 그 기술을 로봇으로 투입하고 그걸 자동화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연 생산 그리고 정말 오토메이트 생산 이런 환경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도 제가 오찬장에서 약간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공급 사슬만 문제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독일에서는 스몰 미디어 기업들이 상당히 활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의 70%가 원청 하청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그게 유연 생산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게임 체인저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보완 설명 해주실 것 같아서. 네. 따로 또 한 5분 더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보면 사람들 전반적으로 용어의 날림을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여기 SDM이라고 해서 최근에 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2014년부터 갖고 나왔다고 했고 IT 쪽 보면 뭐 DT, 디지털 트윈 아까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좀 최근에 또 제조 쪽 보면 DM 또는 DFM, CS 되겠죠. 디자인 포 매니팩처링. 그러니까 제조를 위한 설계. 예를 설계에 50% 올려도 제조 10%만 하면 돈 된다. 이런 것들이 막 그냥 나오고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 기반 매니팩처링이 추구하는 바가 어떤 쪽에 아까 인력을 좀 최소화시키든 유연 생산하는 이런 쪽인지 어떤 방향과 이런 단어들을 간의 관계에서 상위 관계가 있을까라는 부분이 되고 이런 얘기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는 개인적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매니팩처링의 핵심은 저희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띵스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띵스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프로덕트 등등등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하는 거는 중점적으로 팩토리나 매니팩처링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저의 관점은 저는 이제 주로 좀 경영진이나 이런 쪽에 관련돼서 좀 많이 그 비율을 좀 보려고 하는데 경영진 입장에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매니팩처링을 하겠다, 팩토리 하겠다 그러면 경영진한테는 딱 한마디 물어보죠. 그래서 뭐 나오는데? 라고 물어봐요. 그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대답은 뭐냐면 카펙스를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장비나 설비에 대한 투자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기존에 있는 장비를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바꿀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나 공장과 관련된 카펙스에 대한 거를 줄여서 우리가 코스트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조 원가로 발생할 수 있는 코스트를 최소한으로 줄인다. 그리고 모델 체인지라든가 비즈니스 모델을 바꿨을 때 나올 수 있는 임팩트를 최소한으로 줄인다. 이게 저는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경영적으로 봤을 때는 핵심적인 포인트가 그거라고. 배우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지금 정말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시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는 좀 서로 한번 좀 공유를 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SD는 왜 하냐? 목적이 뭐냐? 이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SDV, 소위 지금 자동차 회사의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SDV를 왜 하냐? 물어보면 지금 왜 합니까? 물어보면 제가 재밌는 얘기하고 녹화하는 사람 없죠? 회장이 시켜서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때문에 하는지에 대한 걸 모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정말 중요한 퀘스천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디파인 팩토리나 소프트웨어 디파인 매니팩처링을 왜 하냐면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 프로덕트나 똑같이 첫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유연 생산을 하고자 하는 거니까 비즈보에 의하면요. 한국에 지금 아까 우리나라는 다 그러니까 B2B 기업들이 많고 4천 개의 약간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어떤 게 앞으로 무기화가 될 거냐면 미니멈 오더 콘택트 무기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최소 주문 단위가 10,000개인 회사하고 1,000개인 회사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게 작게 많이 좀 자주 주문하고 싶지 한꺼번에 많이 주문해가지고 재고 안 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조만간 게임의 룰이 이 비즈니스 모델이 다품종소리하고 가는 건 글로벌 시대니까 MOQ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은 MOQ가 10,000개인데 우리는 5,000개다, 1,000개다, 1,00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왜 하냐 하는 거는 유연 생산 때문에 하는 건데 유연 생산은 무엇 때문에 하는 거냐면 그 시장의 요구를 아주 유연하게 맞서 공격적인 오히려 영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거가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이 공장에 투자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투자를 미니마이즈하고 소프트웨어를 계속 업그레이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투자를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조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기간이 굉장히 빨라요. 옛날에는 하드웨어를 다 고치려면 한참 걸리는데 소프트웨어로 하면 순식간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그게 이제 조금 이제 업계마다 다른데 수요자는 또 아닐 수도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사스 같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산업이 많이 발달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수요자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수요 기업이 아니라 공급 기업이 많이 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네 가지가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 팩토리를 하는 가장 큰 이유고요. 그래서 수요 기업이든 공급 기업이든 다 좋은 겁니다. 거기에 우리 주 회장님이 전임 장관님이셨으니까 저도 그걸 국가 정책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그 스몰 기업이 그러한 투자를 하기에는 그래도 버거울 수가 있거든요. 그게 갑자기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도 실질적인 설비에 대한 지원 사업 같은 거를 현재 그 경제 구조에서는 못 해주는 겁니까? 할 수 있죠. 그게 아마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일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죠. 지금 소프트웨어 디파인 매니팩처링 가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로봇 같은 경우는 ROS가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표준화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 팩토리를 만드는 과정에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팩토리 오퍼레이팅 FOS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는 정부가 해줘요. 그러면 훨씬 쉽죠. 그 다음에 미들웨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미들웨어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거기에 또 엄청나게 중요한 게 또 이 사이버 보안이잖아요. 이 공장 이렇게 하는 다 소프트웨어 디파인 하는데 저도 이 보안 뚫리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데이터 다 빼가니까. 그래서 이 보안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런 거는 개인 기업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런 어떤 판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이제 정부가 그 떼돈 들여서 해야죠. 사실 자꾸 말꼬리를 잡아서 죄송한데 지금 장관님 시절 때 1,000개 기업 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일반 기업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경쟁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그걸 폭넓게 파격적으로 그걸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뭐 마음에 못하게 했는데 제가 한 10년에 하면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몇 년 안 했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그 농담이고요. 앞으로 그 계속 그쪽 분야는 정부에도 요청하고 여러분들이 다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움직이는 거니까 민간에서 많이 요청해 주시고. 말씀하신 것과 관련돼서 좀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희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매니팩처링이나 빅트리는 뭐니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다들 요소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보는 관점이 향후에 곧 플랫폼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플랫폼을 전 세계에서 그 플랫폼을 선점하는 곳이 이제
빨리 치고 나갈 거고요. 그리고 그 플랫폼을 따라가지 않으면 도태되는 세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플랫폼을 이렇게 연동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제 독자적으로 나가서 그걸 많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 체계를 만들든지 해서 움직일 수 있는 플랫폼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UA 같은 건 대표적인 소식이에요. SAP가 플랫폼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업이 그거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그 플랫폼에 들어가서 주도적인 플레이어가 돼야 되겠죠. 어떤 자장으로서 뭐 마무리 멘트를 하자면 사실 저도 뭐 올해 처음 참여를 했지만 앞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또 우리나라 경쟁력은 결국은 제조업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결국은 계속 우리가 참여자가 돼서 우리가 주도해가지고 우리가 요구를 하고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그러한 시작점 정말로 우리 10년 뒤, 20년 뒤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우리나라의 큰 발전된 모습을 이어나간다는 그 뭐라 그럴까 사명감으로 좀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면서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